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산악인들이 히말라야를 오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접한 바가 있죠. 네, 이처럼 어렵고 힘든데도 우리 산악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도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유일하게 지구상의 5극지 탐험에 성공한 산악인 홍성택 대장을 초대했습니다. 홍 대장과 함께 이 탐험과 모험의 세계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세계 최초 그리고 아직까지 세계 유일 맞죠? 예, 그렇게 같습니다. 그렇게 5극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남극, 북극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뭐죠? 예,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발길이 가장 닿기 어려운 곳을 극지라고 그러는데요. 지구상에 3극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극점이 바로 북극점. 북극. 예, 그다음에 2극지가 남극점. 남극. 3극점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3극점이라고 합니다. 아, 지구상 제일 높은 산이니까 그것도 극이다. 이렇게 치는군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2극지가 식물이 살 수 없는 곳, 가장 가혹한 환경을 가진 곳이 바로 그린란드, 그 다음에 베링해. 네, 네. 그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제 5극지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아, 북극, 남극, 에베레스트까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네. 그린란드하고 베링 해협. 예. 그린란드는 환경이 남극하고 거의 비슷하죠. 대륙 상태니까요. 그렇죠. 그린란드하고 남극이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린란드 남극 같은 경우는 땅 위에 이 눈이 3,000m, 많게는 3,300m까지 예. 쌓여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3,000m 정도 쌓여 있고, 예.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를 해가지고 막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게 다 녹아내렸을 때는 지구 표면이 해수면이 6m 정도 뭐 올라간다는 대재앙이죠, 그거는. 네. 네. 그건 저는 그걸 탐험을 하면서 그 빙하 위에 호수가 생겨나고, 아이고. 그 다음에 그 한강처럼 그런 녹아가지고 막 흘러내려가는 강이 형성되고 그런 걸 예.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았죠. 아.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베링 해협을 그 5극지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그 베링해 같은 경우에 이 탐험가들이 삼극지를 다 끝내고 자기를 평가를 하고 그게 평가를 받고 싶어서 마지막 하는 곳이 바로 이 베링해거든요. 아. 많은 탐험가들이 많은 국가의 원정대들이 도전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실패라고. 예. 여기는 워낙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위험하고 그런 곳이라서 얼마 전에 또 베링해를 성공하신 거는 지금까지는 홍 대장밖에 없는 겁니까? 예. 아, 그래서 아직 세계 유일이라군요. 예, 나머지 네 군데 하신 분들은 좀 있고. 예, 나머지는 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삼극점 한 사람들은 많이 있고요. 네, 네. 거기에 이어서 그린란드 한 사람들도 좀 있고 다들 이제 마지막에 5극지를 하기 위해서 베링해를 가는데 베링해에서 다 이제 주저앉고 무릎을 꿇게 되죠. 네. 우리 대장님은 원래는 우리 뭐 엄원길 대장이나 뭐 예. 또 허용호 대장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8,000m 등정하시던 산악인이시죠? 예. 그죠? 예. 원래 영호 형님이라든지 홍길영이라든지 영석이 형, 이 형들이 무명일 때 저도 같이 등반, 그죠? 예, 원정을 다 이 형들이 등반하고 탐험할 때 같이 전 막내로 또 예. 후배로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 이상도 여러 봉우리를 등정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배분들은 뭐 예컨대 8,000m급 14자 완등 뭐 등등 이런 거에 도전하시잖아요. 예. 근데 새삼 5극지에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처음에 제가 93년도에요. 93년도에 제가 허용호 대장과 히말라야 등반을 하다가 예.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그 형한테 발탁됐군요. 발탁됐습니다. 승발이 돼가지고
그 에베레스트 등반 끝나고 남극 탐험하는데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막내로 이제 탐험을 합류하면서 예. 극지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제가 막내고 너무나 굳은 일은 다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탐험 자체가 너무 좋았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탐험을 한다는 게 참 그 흥미진진했습니다. 근데 네. 반면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스럽고 예. 특히 이게 그 굶는데 대한 게 너무 먹는 게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배고픔에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탐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몸무게가 16kg 정도가 빠진 상태가 되고 몇 킬로에서 몇 킬로로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81kg였어요. 16kg 정도 빠졌어요. 이야. 극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등반 좀 탐험을 하면요. 끝나고 나면 대원들 평균 10kg 이상은 빠져 있습니다. 8,000m 이상 에베레스트를 등정 성공한 후에 남극 가신 거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에 허영호 대장님이 할 때 제가 막내로 해서 그 당시에는 허영호 대장님이 성공을 했고요. 저는 성공을 못 했고. 8,000m까지는 못 가고, 예. 그 이제 중간에 요원으로 이제 활동하셨던 거네요. 그럼 막내로 처음 이제 시작을 허영호 대장님과 시작했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엄몽길 대장을 만나서 엄몽길 대장과 같이 또 등반을 했고, 그 다음에 박영 대장하고 또 만나면서 같이 이제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엄몽길, 박영석, 홍성태 이렇게 셋이서 네. 같이 등반을 한 적은 안나푸나 다울락이라고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같이 등반하고 그 이후로는 서로 셋이서 만나서 등반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등반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추구하고 싶은 그런 꿈과 목표가 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오곡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8,000m 이상을 계속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남들 못 해본 오극지, 이건 또 새로운 세계다, 이런 눈이 열리신 거죠, 그죠? 그렇죠. 이 북극의 이 극지 탐험과 또 히말라야 등반은 이 두 장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식량 장비부터 해가지고 등반 방식도 완전 다르고, 히말라야 등반 같은 경우에는 뭐 3,0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라고 한다면은 이 극지 탐험은 그 42.19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처럼 히말라야 등반은 등반하다가 한 3, 4일 정도 등반하고 내려와서 쉴 수가 있거든요. 다시 도전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극지 탐험은 그런 게 한번 시작되면은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두 가지 양립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흔적도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게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 바로 남극 얘기가부터 해봅시다. 남극이 이제 첫 번째였었는데 남극은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 해서 남극점까지 계속 걸어가는 거죠? 남극지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오직 걷는 것밖에 없거든요. 대원이 4명이지만은 4명이지만은 같이 얘기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걸으면서 가는데 물론 3m 정도 간격을 두고 걷지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남극 대륙 바닷가부터 시작합니까? 바닷가부터 시작. 거기서부터. 그럼 모두 몇 킬로미터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걸었던 거리가 1,400km 정도 이렇게 걸었던 거리. 1,400km? 왕복 갔다 왔다? 그냥 가는 데만. 가는 데만? 그러면 왕복은 2,800km? 거기서 이제 남극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픽업을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나 헬기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끌었던 그 썰매 무게가 저는 막내라 가지고 제가 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60kg를 끌어서 남극점에 가는데 160kg짜리 썰매를 끌고 사람 힘으로 식량과 장비를 거기에 넣고 1,400km를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막내다 보니까 그냥 묵묵하게 걷기만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게 모두 며칠 걸립니까? 저희들이 그때 신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44일 만에 그 남극점에 44일이 가장 보급도 없이 가장 빨리 간 게 44일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일본 팀들이 일본 팀이 60일이 좀 넘었고 저희들 한국 원정대가 세계 4번째로 네 번째입니까? 그래서 4번째로 성공했었죠 그때요. 그때 정말 체력은 많이 소모되고 먹는 양은 적다 보니까 계속 몸은 말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간절했었죠. 계속 먹는 거 생각밖에 없었고. 음식을 좀 충분히 가져가시지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썰매 무게가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 더 길어집니다. 아. 그게 이제 어쩔 수가 대원들이 또 가다가 한 사람이 이제 낙오된다 그러면은 그 대원의 무게를 각자 나눠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각자에게 부과되는 그 에너지는 그 체력 소모는 엄청나거든요. 그때 네 분이 가셨다고 그랬죠? 예. 혹시 낙오자가 있었나요? 예, 선배 한 분이 이제 가다가 저런. 한 20일 좀 지났을 때 도저히 못 가겠다고 쓰러진 거죠. 쓰러졌는데 저는 그 당시 막내로서는 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저 짐을 나한테 다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죠.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예, 그때는 심각했죠. 그래서 그분을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허영호 대장님은 일어나라고 막 뭐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 차라리 나 그냥 여기 놔두고 그냥 가라고. 아이고. 나 더 이상 제발 그냥 날 건들지 마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아무튼 그 대원까지 데리고 그 대원의 짐까지 다 들고 끌고 마지막 성공까지 도착해야 그나마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극지라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너무 배고프니까 그 당시에요. 이제 막내로서 이제 유일하게 희망이라고는 밥할 때 이제 형들 등지고서 밥에서 이게 쟤들이 고칼로리를 가지고 버터를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예. 버터를 이제 반 잘라가지고 반을 넣고 반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만 넣고 반을 그냥 생 버터를 제 입에 넣고 하는 게 그게 유일한 낙이었고 그래서 그 썰매를 끄는 내내 한국에 돌아가면 난 뭘 먹을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뭘 먹고 오늘 어느 시장 가서 순댓국을 먹고 이런 거를 참. 남극 도전은 여름철에 하셨겠죠? 예, 남극은 11월 달에 11월 달부터가 이제 그 서서히 흑야에서 백야로 넘어오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으로 치면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봄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44일 동안에 거의 해가 이제 그럼 안 지는 겁니까? 해가 그냥 이렇게 떠 있습니다. 계속 옆에 이렇게. 예, 떠 있다가 24시간 해가 지질 않죠.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뭐 일상에서 저녁 6시, 7시가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다음에 아침에 되면 또 해가 뜨고. 근데 이 남극은 해가 지질 않습니다. 처음 그 남극이 아침 되면 여기 태양이 있다가 밤 되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또 이렇게 오고. 예. 그럼 저는 처음에 거기를 갔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지구상에 있는 이런 환경인가 이렇게 그렇게 이건 뭐 다른 우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참 걷다 보면 그 남극의 그 얼음판 위에 가끔 이 돌이 있거든요. 네. 하얀 그 평원 위에 이게 왜 여기 돌이 있지라고 이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운석 같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운석이 박혀 있는. 예. 네.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발로 툭툭 차고서는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 하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운석이 또 뭐 그게 뭐 몇십억짜리 되고 그렇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가끔 제가 2번인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극지로서는 최초 남극이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를 도전하신 겁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히말라야를 등반을 하다가 이제 에베레스트까지. 하다가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정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극점. 예. 근데 남극은 대륙이고 땅 위에 얼음이 뭐 굉장히 높게 쌓여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어쨌든 쭉 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힘들지만. 근데 북극은 제가 알기로 바다인데요. 그렇죠. 바다 위에 이제 얼음들이 얼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얼음판들이 다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식탁 많은 얼음판부터 해가지고 제주도 많은 얼음판, 뭐 서울시 많은 얼음판, 뭐 우리 이 사옥 많은 얼음판이 각자 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막 유빙이라고. 유빙이죠. 예. 네. 거기를 건너서 가야 되는 건데. 얼음에서 얼음으로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바람이, 여기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히말라야 바람은 이게 아무리 불어도 이게 차갑고 매섭지 않거든요. 칼바람처럼. 예. 그렇지 않은데 이 북극은 습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불면은 이게 10초, 20초 이상을 그냥 맞바를 맞지를 못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이렇게 동상에 걸릴 수가 있고 노출이 심하면. 그러니까 추위라는 게. 게다가 북극은 여름철이 되면 그 유빙이 오히려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북극점까지는 배로 아니면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배로도 힘들죠. 왜냐면 워낙 얼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결국 걷는 그 오리지널로 탐험이라는 건 이제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가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그 기억으로서는 정말
처절했고 너무 참혹했습니다. 아. 그게 정말 이 근데 지구상에 여름은 예. 더 어려우니까 겨울철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추위는 더 심할 것이고. 예.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태양이 뜨질 않거든요. 흑야에서 이제 백야로 그렇죠. 넘어오고 그렇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깜깜한 밤 속에서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 며칠 시간이 지나면은 태양이 서서히 한 20일 정도 지나면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흑야에 있던 태양이 첫 이 백야로 올라오는 그 태양의 그 찬란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그 광경은 엄청난 목격을 할 수 있는 아름답긴 할 텐데 예. 춥기는 엄청 춥고. 예, 이게 추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춥습니다. 영하 몇 도까지 가는 겁니까? 평균 마이너스 50도에서 55도, 60도 그 사이를 항상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30도다 그러면 우린 봄날이라고 하면서 옷도 막 벗고 그러는데 예. 그럼 체감 온도는 뭐 10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영하 100도.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얼려버린 북극에서는 그 아무리 높은 도수의 그 술이라도 싹 다 뭐 아무리 빳빳한 옷이라 잘 들어야 되는 옷이라도 한 10분 정도 지나면 만지면 우두둑 하면서 얼음이 다 차고 예. 그 추위라는 건 말로 못해. 대변을 보더라도요. 보고 일어나면은 툭 차면 이게 딱딱하게 굳은 돌처럼 그렇게 이 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렇게 대변 보고 쉬고 하신 거는 그냥 놔두고 옵니까? 가지고 옵니까? 가져와야 됩니다. 다 가져와야 되죠? 예. 히말라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히말라야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데요. 이게 저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본 대변까지도 싹 다 싸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 그 북극은 총 며칠 정도 걸리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 한국에 출발해서 돌아온 데까지는 한 70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탐험은 56일 동안. 56일? 예, 남극보다도 더 걸리는군요. 예. 근데 이게 유병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하면은 하루가 보통 뭐 많이 갈 때에는 20km도 갈 수 있고 첫날 같은 경우는 3km, 4km밖에 못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 거리를 넓혀가는데 예. 그러면 가끔 이제 이 바람이 유병이 우리 그 북극점까지 가야 되는데 북극점이 여기면은 우리 이쪽으로 이동하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이 조류가 뒤로 밀려가지고 아침 일어나면은 우리가 출발했던 지점보다 더 밀려 내려갈 수 있고 원위치보다도 더? 예. 그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이게 자고 일어나면 또 밀리는. 그러면 이게 막 스트레스라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딱 직선으로 이렇게 북극점까지 가지 못하고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되니까 예. 기간도 훨씬 더 걸리는군요. 예. 그리고 이 얼음이 막 움직이면서 방향을 바꾸거든요. 우리는 큰 얼음판에 있으면 이게 그 북극점이 바로 여기 이렇게 방향을 잡았지만 이게 얼음판에 서서히 이렇게 돌면서 우리는 이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가다 보면 방향이 또 다른 걸로 가고 그러니까 이 북극 탐험할 때 독도 청취라든지 나침판을 가지고 이 방향 이동이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꼭 그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게 북극에는 신비스러운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하나가 이제 그 화이트아웃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화이트아웃.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치면 안개가 끼는 건데 북극에서는 안개가 끼면은 분명히 이 태양도 다 보여요. 보이는데 이 지면이 전혀 앞이 안 보입니다. 땅이 안 보인다고요? 예, 땅도 안 보이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다 하얗게 보이는데 태양 보면 태양은 분명히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방향각을 잃고 그렇죠. 이렇게 스틱을 잡고 이 스틱을 짚고서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면 내려가는구나. 그 정도로. 그러면 이게 한 2, 3일 정도 그런 상태에 노출되면은 이 멘탈이 막 이렇게 서서히 붕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거기도 썰매를 끌고 가야 되죠. 예. 바다에 빠질 위험은 없습니까? 예, 바다에 빠질 위험, 그게 가장 이제 큰 그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제 앞에 가다 대원이 빠진, 저 같은 경우에 한 7번 정도 빠졌는데. 7번이나? 예. 그럼 대원 빠지면 이게 워낙 마이너스 40도, 50도, 체감 온도는 뭐 100도까지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바다에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곧바로 건지면은 금방 막 얼음으로 변하고 얼었기 때문에 이게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진 사람 그대로 놔두고요. 얼음 속에 놔두고 물 속에 놔두고 나머지 대원들이 재빨리 텐트를 치고 안에 들어가서 바나풀을 켜고 준비 다 되면은 대원들을 하나 둘 셋가 건져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나머지 3명이 옷 벗기고 막 마사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먼저 건져놓고 텐트 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보입니다. 이게 물이 젖었던 게 올라오면서 싹 오는 것들이 그 정도로 추위는 정말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물속이 그나마 덜 추운. 거기는 이제 뭐 1도, 뭐 마이너스 1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부분 이게 그 빠졌을 때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못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한 번은 딱 빠졌었는데 이게 북극의 얼음이 두꺼운 건 3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빠졌을 때 그 사이가 한 뭐 4m, 5m 정도 되는 그 그러니까 텀이 얼음과 얼음의 사이가 4, 5m밖에 안 된다. 됐는데 근데 이 얼음들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계속 저 있는 쪽으로 서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얼음판들이 엄청난 그 얼음판들이 한 동네만한 뭐 강남구만한 얼음판들이 두 개가 서로 서서 밀어오는데 저는 그 속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걸 빠져나가려고 손을 했는데 이 얼음이 두께 너무 두꺼워가지고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 얼음 속에. 결국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뭐 잠수를 할까 막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손에다가 가슴, 심장 쪽에다 손을 대고서 체온 유지를 하면서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좀 사이가 좀 길었거든요. 틈이 있어가지고 한 400~500m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이게 두 개가 부딪히면 3m 정도 되는 얼음판이 막 부딪히면 이게 엄청난 기음을 내면서 그 얼음들이 막 윤기 대비 치솟아 올라오거든요. 저는 그 속에 이제 그 갇히게 되고 탄산조각 나는 거죠, 뭐. 그렇죠. 결국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어떡하지 잠수해야 되나 잠수하면 뭐 뚜렷한 방법도 없고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대원들이 오기를 바랬죠. 그런데 뒤에 이제 영석이 형이 오다가 방위대장이 제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얘가 어디 갔어? 가서 막 찾다가 보니까 제 썰매만 보이고 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흑집에 달려가지고 불과 한 1m 남겨두고 제가 이제 구조가 됐던 거예요. 군사일생이네요, 정말.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이제 막 이 얼음이 또 제 몸을 다 휘감으면서 얼어오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좀 아까 남극 얘기할 때 그 배고팠던 기억을 쭉 말씀하셨는데 북극은 남극보다 훨씬 더 어렵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체력 소모라든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56일 만에 또 거기도 북극점에 도달하시고 성공했습니다. 그다음 남극, 북극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도 박인혁 대장하고 같이 했었고요. 에베레스트 정도는 뭐 쉽습니까? 남극, 북극에 비하면?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부터 상업 등반이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셜파들도 뭐 많지도 않고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등반을 하다 보니까 에베레스트를 성공하기에도 그 당시에는 뭐 한 20~30% 원정대 성공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했을 때 이제 티베트 쪽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2010년 뭐 지금의 일까지 워낙 많은 원정대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그 베이스 캠프에 있고 하면서 길이 너무 잘 나 있어가지고 열정이 있고 뭐 체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더라고요. 정상 근처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이 막힐 정도라면서요. 요즘은. 정상은 불과 이렇게 뭐 식탁보다 조금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어쨌든